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곧바로 2차 추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영계와 양대 노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117만여 가구에 대해 재난 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일부 기업은 주가가 급등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투자 심리 위축으로 투자 설명회 등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가운데 수능 연기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온라인 과학 콘텐츠를 개발해 개학이 연기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상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상실감이 오래되면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건강한 애도 과정을 통해 슬픔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전 산업 분야가 위기라며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제 주체들도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 노동, 소비자 단체 대표 등과 함께한 원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 공조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입니다.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의 117만여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인데요. 총 3,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의 우선 지자체부터 버전입니다.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이 각각 175만 7천 원과 299만 2천 원인 1, 2인 가구는 30만 원, 각각 387만 1천 원과 474만 9천 원인 3, 4인 가구는 40만 원, 중위소득이 562만 8천 원인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3, 4일 안에 결정이 나고 지원금은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필요 예산은 총 3,271억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3월 24일에 예정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 규모 40%는 미국의 100%, 일본의 400%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대구에 코로나19가 퍼진 지 한 달, 지역 경제는 끝모를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대구와 경북 일부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체감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대명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순필 씨. 고기에 손댄 지 30년도 더 된 김 씨에게조차 요즘 같은 불경기는 처음입니다. 진열대에 쌓인 고기를 언제쯤 다 팔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 그래요. 있던 직원도 내보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좀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에서 12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규영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요즘은 단골이 아니고서야 손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에 빠진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한테로 지원이 오냐고. 이런 가게에도. 혼자 장사하는 이런 가게에도 지원이 오나요? 묻고 싶어요, 진짜. 지난 한 달 사이 대구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대면 접촉이 많은 교육 서비스업이나 숙박 음식점업의 지난달 매출액은 1월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긴급자금 1조 원을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곤란 가구에게 평균 52만 원씩, 영세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석 달간 지급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자체 예산 2천억 원으로 긴급 생계자금과 자영업자 등의 생존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한 달,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지친 이들 앞에 경기 불황과의 장기전이 남아 있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습니다. 피해 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좋은 시범 실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과 관련된 일부 기업은 주가가 급등했지만 상장을 통해 대규모 연구비를 조달해야 하는 업체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주식거래 일시정지가 발동된 지난 13일 이미 판매 중인 약물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제약사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미국에 있는 관계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연초 대비 주가가 2배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 급등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는 그 경쟁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문제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업계 특성상 필수적인 국내외 세미나 참가 등 연구 교류는 사실상 중단됐고 연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 기업의 핵심인 연구시설 문을 닫아야 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투자 심리가 급락하면서 예정했던 해외 투자 설명회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고는 연구비 조달과 우수 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같이 비상장으로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은 이제 실제로 상장 회사의 밸류하고 저희하고 연동이 좀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핵심 기술 확보가 투자와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전반이 교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 등 30개 불교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4월 30일로 예정했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5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25일로 예정했던 연등회도 5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그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고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을 5월로 변경해 치를 것을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이 3차 개학 연기를 결정하면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4월 6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로써 개학일이 총 5주나 미뤄지게 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부에서는 개학 이후 학교가 또 다른 전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것을 우려해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현재 1일 확진자의 추세가 두 자리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 수치는 과거 하루 9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던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각 지자체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방역적인 부분만을 고려해봤을 때는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학 연기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학이 연기된 배경이 현재 미성년자의 누적 확진자 수가 한 7일만 해도 300명대였는데 현재 500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확진자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성이나 혹은 코로나19 증상 측면에서 성인과 다른 점이 있나요? 이 과거 미성년 특히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성년 누적 확진자 수가 한 500명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이 코로나19에 감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 비율이 적은 이유가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겨울방학 시즌에 유행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감염원과의 접촉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감염자 수가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그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수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근데 계약- 다만 미성년 경우에 감염이 되더라도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상이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약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보면 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감염이 됐을 때 전파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개연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일부 바이러스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인에 비해서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그러니까 병원성이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A형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 보니 개학하고 나서도 수업 양식이나 등하교 시간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 부분은 수업 방식을 가급적 접촉이 적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크게 하는 수업을 가급적 줄이고요. 예. 그리고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오전 오후반이 있었듯이 가급적 수업 시간을 이렇게 분반을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아이들이 모이는 거를 줄이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이 방역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오전 오후 뭐 분반 수업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학교 같은 공간은 일단 단체로 수업을 받고 또 집단으로 움직이고 공용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가피하게 얼마 후에 개학을 하게 된다면 예.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가령 오전 수업이 끝난 후에 시설 소독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방과 후에도 시설 소독을 하는 등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을 할 필요는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이게 비단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학생들을 가급적, 그러니까 가급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철저히 예. 등교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등교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뭐 등하교 시 발열 체크를 한다든가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학교나 이제 보건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적극적인 어떤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개학 이후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개학이 늦춰지면서 PC방을 찾는 아이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PC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PC방 언급하신 것처럼 PC방이나 뭐 동전 노래방 같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시설 그리고 여러 명이 반복해서 동일한 기계를 조작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방문을 삼가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즉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 수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나가서 놀고 싶고 그래서 노래방이나 PC방에 들르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개학 연기가 4주에서 8주가 넘어가면 방역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개학이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루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PC방이나 동전 노래방을 가는 뭐 이런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그런 횟수가 증가할 거다라는 배경에서 나온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정 부분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현 상황처럼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개학을 연기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재택 근무도 늘고 학교도 가지 않는 등 외출이 줄게 되니까 사람들이 갑갑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후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봄이 오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것이 많이 갑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무조건 외출을 자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출을 하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특히 뭐 야외 같은 데라면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피하는 수준에서는 야외 활동을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어떤 야외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작은 기구들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이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역전하는가 하면 확진자 수 증가세 역시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잠잠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그래도 아직은 경계를 해야 한다. 수도권 집단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전환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도 지금 분당 재생병원이라든가 뭐 은혜강 교회라든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특히 여기에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현재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역류입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안정세가 갑자기 급속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유례없는 4월 개학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학교와 가정에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힘을 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상 초유로 개학은 4월로 미뤄졌지만 서울의 학원 가운데 70% 이상이 휴원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나름대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들이 밀집한 건물 안으로 학생들이 3355 들어갑니다. 1층 로비에서 체온 측정이 이뤄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학원가인 목동. 학원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강사와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끼고 서로 떨어져 앉았습니다. 이곳 서울 목동의 학원가에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태운 버스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휴원했던 학원들이 사태가 장기화되자 속속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부가 처음 휴원을 권고한 건 지난달 24일. 이후 휴원이나 온라인 강의로 버티던 중소형 학원들은 경영난에 못 이겨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임대료가 엄청 비싸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1,100원씩 그 정도. 일단 가장 힘든 부분은 일단 뭐 임대료와 이제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학원일수록 실제 매출 부분이 가장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형 학원들도 이번 주부터 대부분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 휴원한 학원은 10곳 가운데 두세 곳에 불과했고 강남이나 목동에선 한두 곳에 그쳤습니다. 감염 우려는 여전하지만 학업 차질을 우려한 학생들은 다시 학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 학부모들은 학원 운영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내시긴 한데 부모님은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셔서 그래도 마스크 끼고 해서 그냥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안에 다닐 때 다 가고 있어요. 혼자만 안 하면 상당수 학원은 체온계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소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개학을 연기한 마당에 학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서 방역 대책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추가 연기된 데 대해 대입 일정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 기간과 개학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통과된 추경 예산으로 긴급 돌봄은 물론 방역 물품을 준비하고 휴원 사태에도 유치원 수업료를 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도 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학이 연기된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유용한 과학문화 콘텐츠가 개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포털 사이언스 올에 온라인 과학문화 콘텐츠 종합 안내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 올에서는 과학, 수학,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는 물론 AR과 VR로 배우는 콘텐츠, 과학 전문 기사와 사이언스 TV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조해
5월 말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사이언스홀에 접속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 기술이 발빠른 대응의 1등 공신으로 꼽히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진단키트 5만여 개가 수출된 데 이어 해외에서 수출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진단 시약입니다. 하루 이상 걸리던 검사를 단 6시간으로 줄이면서 확진 환자를 빠르게 가려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2달 만에 20만 건이 넘는 진단 검사가 이뤄졌고 해외에서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outh Korea has already tested almost 200,000 people. They can test 15,000 people a day. South Korea can test more people in one day than we tested over the past 2 months. 우리 진단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수출길도 빠르게 열렸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5만 1,000개가 이미 수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이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수출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 채널을 통해 진단키트를 공식 요청한 나라만 17개에 이릅니다. 정부도 7개 업체, 8개 진단 시약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메르스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그동안 다양한 진단 제품들을 국내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나 질병이 나타나더라도 빠른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 기술뿐 아니라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한국형 검사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독일, 호주 등에 이어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도입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한국의 앞선 대응 기술이 각국의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하면서 화장대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생긴 트러블 케어 제품은 때 아닌 특수를 맡고 있고 미용실과 네일샵에 가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관리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직장인 채나영 씨는 요즘 웬만하면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통화할 때나 물 마실 때 잠깐을 빼곤 온종일 쓰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 종일 쓰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거의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게 지침이라서 굉장히 숨쉬기도 어렵고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요즘엔 화장도 잘 안 하거나 옅게 합니다. 어차피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보일 일도 없는 데다 뾰루지도 올라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는 조금 묻어나지 않은 제품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립 제품은 거의 안 바르게 되는 것 같고. 요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하면서 화장품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립스틱같이 색이 진한 화장품은 판매가 준대 반해 피부를 광택 없이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마스크에 잘 안 묻어나는 매트 타입 제품은 인기입니다. 뾰루지 같은 트러블 관리 제품도 인기입니다. 국소 부위에 붙이는 패치 같은 게 대표적인데 마스크를 오래 낄수록 피부에 세균 번식이 쉬워 트러블이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무더운 여름철이 특수인데 올해는 이례적입니다. 그 마스크를 끼면 그 피부 안에 그 습기도 많이 차고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겠죠. 감염 우려로 미용실이나 네일샵 예약도 맘 편히 못하게 되면서 집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셀프 관리 제품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염색약이나 네일 케어 제품 판매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용실 가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머릿결 관리하기 위해서 트리트먼트나 오일 제품들로 헤어 케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습관 탓에 건조해진 피부를 보습하는 핸드크림 매출 역시 소폭 오른 모습입니다. 온종일 마스크를 끼고 돌아서면 또 손을 씻어야만 하는 코로나 일상. 전문가들은 피부를 지키기 위해선 세안과 보습에 신경 쓰고 화장은 최소화하며 트러블이 심할 경우엔 마스크를 자주 바꿔주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몇 시간, 물체 표면에서는 며칠간 생존해 전염성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연구원들이 실제 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실험은 기침과 재채기할 때 나온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 때 최소 3시간 동안 에어로졸에서 생존한 채로 남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험 결과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에서는 3일 후에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바이러스가 활동을 중지하는 비활성화까지 걸린 시간은 종이 위에서 24시간, 구리의 경우 4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낸다면 그 충격이 더욱 클 텐데요. 유족들의 대부분은 상실감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애도의 과정에서 슬픔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갑작스러운 상실에 대한 애도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든 죽음은 슬프고 힘들죠. 네. 그런데 오랜 지병처럼 예상된 상실보다 사고로 인한 그런 갑작스러운 이별이 훨씬 더 강한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죽음은 사실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죠. 남아있는 분들한테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니까요. 근데 이제 특히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상실을 경험하니까 그것 자체가 극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점들이 어떤 거냐면 이게 큰 그 대비 현상이 있어요.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 지금 사망해서 대단히 슬픔 속에 있는데 나를 제외한 다른 세상은 평온하게 그대로 다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이 둘이 너무 대비되니까 이 불일치감을 자기가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가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고로 가족을 잃은 그런 유가족의 슬픔들, 그들이 겪는 그 증상들을 외상 후 애도 증후군이라는 말로 새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상 후 애도 증후군인데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외상 후 심리 스트레스 장애가 있잖아요. PTSD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됐을 때 신체나 또는 심리적으로 당하는 이런 증상들을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함으로써 오는 우울이라든지 불면, 공황 증상 이런 것들을 합치면 애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도 증후군을 결합한 그래서 외상 후 애도 증후군 이 말은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사고를 겪고 나서 그 사고에 대한 공포가 주요 원인이라면 외상 후 애도 증후군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상실로 인한 슬픔이 작용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외상 후 애도 증후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게 이제 그 사실 어느 정도는 그 상실을 경험했을 때 시간이 뭐 적어도 6개월이란 지나면 사실 자발적으로 이게 좀 나아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슬픔이라든지 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든지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데 특히 이렇게 이제 그 고통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든지 그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될 경우에 이 애도 과정이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애도 그 증후군 자체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일상 사회생활 영위를 영위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실을 겪게 되는 경우에 심리적인 그 변화의 단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나요? 사실 이제 이렇게 상실을 경험하면서 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뭐 학자에 따라서 4단계도 있고 5단계도 있고 6단계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4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되게 충격과 무감각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사랑한 사람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이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할 때 부정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 현실 자체를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되게 많은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한쪽은 되게 그 상실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감정이 대단히 불안정해지면서 주로 그 상실 자체에 대한 분노의 감정 같은 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이렇게 격앙되는 반응들이 보일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반대로 완전히 우리가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무감각해져서 그 자체를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정신은 멍해지고 예. 그냥 그렇게 있게 되는데 사실 두 번째처럼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반응을 보여드릴 게 나타나지 않는 음성 증상들이 훨씬 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사망한 사람 고인에 대해서 강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기가 옵니다. 예. 너무 그립죠. 다시 보고 싶고 한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되게 방황하게 되고 이런 단계에서는 주로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고인의 사진과 유품을 넋을 놓고 바라보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되게 그 좌절감이나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와해된다고 하는데 와해와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더 극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운데 사실 만날 수 없다는 어떤 냉엄한 현실 자체를 이제 직면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나의 현실에 이렇게 접합시켜야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때는 사는 게 참 허망하다. 또 여러 가지 절망감을 느끼고 잠도 잘 안 오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이런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세 번째 단계로 오고 이게 피크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재조직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조금 무뎌지고 그때는 더 사랑하는 사람과의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 아물게 되는 단계네요. 그렇죠. 그때는 뭔가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평상적인 생활로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더 어떤 분들은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그 사람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좋은 단계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애도의 네 단계를 모두 다 거치는 것이 정서적인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애도 자체를 너무 급하게 마치 우리가 그 내용은 없이 그냥 결론만 남아 있게 되면은 그 자체가 충분히 이게 자기 안에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속은 다 굶어 있는데 그 뚜껑만 덮여놓은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힘들어하냐면 특히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 남한테 뭔가를 잘 표현하는 성격이 아닌 분들이 이 애도 과정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되게 울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게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해봤자 이게 안 되니까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떠난 고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남겨져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슬퍼하는 애도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까요? 그게 참 어렵죠. 그게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정서적인 지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슬픔을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는 자기 개방의 시간이 치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재촉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픔에 대해서 뭔가 충고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자세하게 슬픔의 기간이라든지 애도에 대해서 묻지 마라. 그리고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겪은 상실과 그 사람의 상실을 비교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유족에 대해서도 잘 견디고 계십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겉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격려 같은 것도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위로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네. 자, 이제는 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건강하게 극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가족들이 그 슬픔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얘기를 잘 하기 어렵다면 같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함께 우는 것도 그 애도 과정에 대단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슬픔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6개월 이상 이런 게 만약에 너무 힘들게 진행된다 이렇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상담 전문가와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그거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두면 애도 과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누군가와 이걸 터놓고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이 치유적인 것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참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아픔에 좀 공감을 하고 위로를 건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손 씻기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미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화제입니다. 바로 아이들의 손등에 도장을 찍어주고 나중에 이게 지워졌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하교할 때 도장이 지워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아이디어 덕분에 이 학교에서는 손 씻기가 즐거운 놀이가 됐는데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